네, 영수회담을 시작으로 소통 행보에 나선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시간과 장소는 미정이지만 이르면 취임일인 10일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5월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본회의 개최를 두고 여야 신경전이 거센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월요일에 영수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 5월 10일이 이제 취임 2주년이 되니까 그 즈음을 해서 아마 늦지 않게 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먼저 기자회견을 여는 배경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예정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총선 이후에 잡힌 스케줄인지 모르겠지만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총선 의석구도 하에서는 국정 동력을 국민적 지지에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야당과의 협치를 추진하는 건 기본적인 것이고요. 야당과의 협치도 사실 국정 기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했던 그런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공약사항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필수 불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께 호소하는 측면의 기자회견일 것이다라는 측면이 강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어떤 형태로든지 대국민 직접 접촉면을 늘리는 행보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당과의 이 대표와의 어떤 그 회동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논의 배경만 좀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동에서 이 대표께서 15분가량 본인이 모두 발언에서 여러 가지 쏟아냈던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에서 그에 대해서 이제 반박, 설명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설득까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설득적인 측면을 이번 기자회견에 담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왜곡되지 않고 국민들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 대표께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냥 마냥 거부한 것처럼 뭐 어떤 정권의 안위 차원이나 어떤 특정 진영의 이익 차원에서 거부한 것처럼 오해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께 설명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설득하는 자리.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도 담기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것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과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라져야 한다라는 게 가령 지금 이 기자회견도 사실 그동안 언론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국민에게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대통령의 생각이라든가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라든가 또는 설명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을 취임 2주년이어서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변화의 어떤 모습을 상징하는 기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앞서 영수회담의 어떤 그러한 맥락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만 이 영수회담의 성과를 놓고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걸 얘기하기에 앞서서 대통령이 어쨌든 그동안 영수회담 안 하다가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영수회담의 성과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걸 다 떠나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 이 영수회담 그리고 기자회견 이런 일련의 어떤 조치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확실히 이제는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기자회견과 관련돼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형식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가령 지난 정권에서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기자회견을 하고 또 그런 거 과정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부분은 이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할 때 한 번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냥 지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추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허용해야 된다. 그런 요구가 언론계에서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권에서 그걸 이제 수용을 안 한 것으로 결국은 지나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의 비판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 이번 기회에 이 기자회견도 이전 대통령들과도 확실히 다른 나아진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차원에서 뭐 사전 질문지 주고 거기에 따른 어떤 각본이 있는 그런 기자회견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각본 없는 기자회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도 허용하고 대통령이 답한 거에 대해서 이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을 기자들에게 허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것 자체로 또 이 내용과 별개로 형식에 있어서도 대통령은 변화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고 오늘 모 언론의 사설의 제목을 보니까 더 이상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게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다라는 게 더 이상 뉴스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는
질문도 많이 받고 기자회견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더 이상 이게 새로운 어떤 소식, 뉴스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제 확인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언론 접촉 면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예전에 도어 스태핑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서 많이 상당히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혼란 사항이 없겠지만 사실 대통령 혼자 모든 걸 다 결정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기 과정이 나름대로 그 행정부 내각에도 있는 겁니다. 그런 수기 과정을 존중하는 측면의 기자회견을 요청을 해야 되는 거지 즉답을 해라라고 하면 대통령의 생각을 거기서 밝히게 되면 그게 사실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모들과 의논하지 않은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조율되지 않은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런 것들을 답변 강요하는 것도 국민께 피해가 되는 거라서 저는 질문이 있었을 때 대통령이 내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을 때 반응이 그러면 되게 옹호하는 반응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 공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만 사실 대통령 입장이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발표를 강요하는 것도 저는 국민께 피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 말씀만 드리면 예. 기자회견이라는 걸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자회견에 대해서 참모들의 역할이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대통령이 증문즉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참모들의 도움을 현장에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형식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기자회견이라는 이벤트에 대해서 참모들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더해서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걸 넘어서서 평시에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이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디테일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준비가 돼 있고 얼마나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게 기자회견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영수회담이 있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연관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수회담에 성과가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참모들이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대응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모두 발언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악용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리고 대통령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 부분에서 A4 10장을 가져와가지고 읽는 바람에 이게 마치 이제 불의의 습격을 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날 아침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할 거라는 게 이미 신문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 영수회담이라는 건 오후 2시에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또 적절한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던 것인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고백을 왜 끝나고 나서 참모들은 하고 있는 것이냐 방송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용산 대통령실이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소통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 거냐 또 협치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 거냐의 측면에서는 다소 준비가 덜 된 모습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은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건 아닌데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뭐 기자회견을 하는 거 보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대표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신 내용이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즉답하기에 곤란한 질문들도 있어요. 이게 삼권분립제도 하에서 예컨대 국회에서 아직까지 성숙되게 법안 통과도 안 된 것들을 이거 거부권 행사할 것이냐 여부를 묻게 되면 그럼 대통령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럼 일방통행 하실 겁니까? 그런 핑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가 마치 대통령한테 어떤 요청을 하러 오신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있지만 사실은 국회와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요. 대통령실의 거부권이라는 것은 견제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입법 의결권이라는 것도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 및 균형의 하나의 수단인 것이고 그다음에 일방에 대해서만 그 시각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럼 국회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법안을 의결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순환 논리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비판의 대상이 삼을 게 아니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권력 분점상의 한계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통을 늘려가는 대통령실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뭐 김치찌개 환담이라던가 아니면 뭐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단 또는 뭐 사장단 간담회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또 그럼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일반적으로 언론과의 스킨십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취임 초기에 그리고 대통령이 뭔가 아직 이제 언론과 여러 가지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뭔가 초기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했더라면 훨씬 더 효과가 좋고 특히 이제 김치찌개 환담 같은 것은 특히 대통령이 초기에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했어야지 이제 기회가 좀 잘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고 효과가 배가 됐을 것인데 지금 이제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다소 시기가 늦었다라는 지적이 안 나올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뒤늦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게 여러 측면에서 이제 와서 스킨십을 늘리는 것에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든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필요한 거는 이런 식의 이제 좀 커튼 뒤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스킨십 강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회견을 잘하는 것, 그리고 많이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대통령실 전체가 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뭐 다양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건 좋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제 언론 관계자분들은 일단 우선 접촉을 해야 되겠죠. 사실 언론의 통로기 때문에 그 언론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대통령실의 애로점을 말하는 것도 설득하는 것도 하나의 또 통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당연히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호소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저는 뭐 언론 왜곡의 시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시각이고. 그리고 이제 대국민 접촉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그러니까 대국민 또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론조사에 기대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적 시각을 어떻게 수렴해가지고 국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또는 어떤 행보 방식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국회가 사실은 제 기능을 22대 때도 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국민적 다양한 이해관계를 국회에 녹여내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국회는 국회대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것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 통로를 만들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 한 측면이 대국민 직접 접촉입니다. 그 직접 접촉의 방안이 이제 언론계 인사를 자주 만나고 두루 만나서 그런 인사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다시 검증하고 그다음에 국정에 반영하는 방법. 이것은 상시적으로 추진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식으로 기자회견 등이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이 민심 청취의 일환으로 이제 과거의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담은 새로운 수석실을 만들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시민사회 수석실이 그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계획은 되도록이면 재고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권력의 입장에서 대국민 접촉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유효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실의 민정수석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같은 경우에는 가령 수사기관이라든지 정보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민심을 청취하는 어떠한 형태로 그러한 기능을 발휘해서 그런 데서 모으는 예를 들면 보고서라든지 또는 이런 걸 통해서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나름대로 쓴소리도 하고 이랬던 시기가 과거에 아직 민주화되지 않은 얼마 안 된 시기나 그런 때는 그런 역할들을 한 기록도 있고 했던 거거든요. 그건 맞는데 지금은 이제 민정수석실이 있어야만 그러한 일이 가능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데다가 대통령도 초기에는 분명히 민정수석실을 과거에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폐지하고 대신에 시민사회수석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민사회수석실에서 물론 지난번에 황상무 전 수석이 그 불필요한 언행을 하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돼서 자진 사퇴를 한 것입니다만은 새로운 사람으로 뭔가 시민사회수석실을 개편해서 운영을 잘 한다라면 그러한 이제 지금 필요한 민심 청취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그렇지 않아도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여러 가지 구설에 올랐던 민정수석실을 굳이 살리는 방향으로 가면 당연히 또 다른 측면에서의 우려나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보니까 예를 들면 언론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령 지금 국회에서는 뭐 특검 법안 이런 것들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런 것의 어떤 칼끝이 대통령실을 겨눌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검찰에서는 가령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소환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또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이 불편한 기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시기에 민정수석실을 되살린다는 발언을 이런 계획을 얘기하는 것은 혹시 이런 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그러면 민정수석실이 부활을 하면 수석 비서관은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다 전직 검사 출신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오해에 어떠한 억측이 더해져서 어떠한 종류의 믿음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상황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믿음 속에서 어떤 국론의 분열이라든가 또 국정 동력 어떤 상실이라든가 이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의 어떤 이 대통령실의 개편보다는 다른 방향을 추진하는 게 옳지 않은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예, 어쨌든 민정수석실 폐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관련해서 앞서 영수회담도 그렇고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민심 청취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상황이 그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야당이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국정기조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은 역대 정부에서 그것을 남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적인으로다가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유재수 전 부산시장의 비의혹에 대해서 감찰 무마 재판받고 있잖아요. 형이 나왔잖아요. 유죄 혐의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그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럼 유재수 전 부산시장의 비위를 막지 말았어야 되나요? 그걸 밝혀내지 말았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밝혀내려고 했던 민정수석실의 행동을 민정수석이 막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 민정수석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정수석의 문제인 것이지. 그다음에 울산시장 관련돼서 여러 가지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했던 부분들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형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민정수석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정비서관 등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수석실에 배속된 업무 자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불법적으로 그걸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의 본질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공약을 냈긴 냈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면 민주당 측에서도 이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민정수석 폐지가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중간평가를 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욕을 먹더라도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시민사회수석실은 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민심하고 교류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민심 수렴이 안 됐다라고 판단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일단 민주당이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민정비서관을 만들자는 거겠죠. 그 민정비서관의 취지는 민심을 수렴하는데 자, 민정비서관이 전국 다 다니면서 민심 수렴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직을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경찰 조직, 국세청 조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심을 수렴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전국적인 공무조직, 제도적 조직을 통해서 민심을 수렴하는 거 이거 다 해왔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민심 수렴의 기능을 역이용해가지고 해당 사정기관을 통제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 통제하지 말자는 거고 그 부분을 야당이 견제하면 되는 거고요.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정비서관은 부활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켜보시고 이게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정권 안위를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켜보시고 나서 만약에 여기서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이미 재판 수사를 통해서 이미 밝혀졌잖아. 아 이게 통제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복무하는 공무원들도 이제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또는 만약에 온 수석이 잘못된 불법적인 지시를 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처벌될 수 있구나. 이건 이미 확립된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작용될 여지가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죄송한데 말씀을 하나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덧붙여져야 하지 않나 싶은데 첫 번째로 그렇다면 검사 출신 인사를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뭐 등등등 하는 비판이 있는 속에서는 그러한 인사는 지양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나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민정수석실이 그러한 사정기관 총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국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그렇지 이 정권이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정권은 내부적으로 혹시라도 그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견제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좀 증명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가령 영부인 문제에 대해서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특별관찰관 임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있었는데 대통령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하면서 민정수석실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정당성들을 확보해 나간다면 그래도 어떤 여론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설명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가는가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특별감찰관은 저도 찬성을 하고요. 그 부분은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아마 그 당연히 임명할 거고 그래서 사정기관 통괄 이 부분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전에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부분이 검사장 직접 선거하자. 대법원장 선거하자라고 했던 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체 통치 시스템을 보면 직업 공무원을 선출직 공무원이 통제하는 시스템이고 직업 공무원이 오히려 선출직 공무원을 견제하는 시스템도 있는 겁니다. 이게 직업 공무원 제도의 장단점이잖아요. 그렇다면 수사를 맡고 있는 직업 공무원에 대해서 누군가 통제를 해야 돼요. 견제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이거를 정권 안이나 정적 제거에 활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아니 수사기관이 다양한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이들이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약 기능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누군가 통제해야 됩니다. 자정이 안 되는 건 사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상호간의 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선출된 권력이 수사기관은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또는 조세기관도 통제해야 되는 거고 그런 취지에서 보면 사정 통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사정 통제 기능을 넘어서 가지고 예. 마치 정적 제거나 그다음에 정권 안위를 위해서 기능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부분은 국민적 합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아직은 뭐 추진 중인 사항이고요. 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상황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영수회담 이후에 국회에 대치는 상당한 상황에서 지금 본회의 일정이 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열자 21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하자라고 강경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고 계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핵심적으로는 소위 이제 최상병 특검법 등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이런저런 일정을 다 고려하면 그러면 이 국회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에 한 번 더 본회의 열어서 그것에 대한 이제 재표결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1차적으로 표결을 할 수 있어야 처리를 할 수 있어야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일정에 맞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결국 여야가 합의를 해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이 대통령실의 기류가 바뀌지 않았는데 가령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뭔가 전향적으로 이 야당이 얘기하는 특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국회에서 처리한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뭐 입장을 가져갈 그러한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이걸 뭐 처리하자고 또 여당도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사 일정을 합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이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좀 난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살이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해외 순방까지 우리는 저지하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좀 나오고 있어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보면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은 예정돼 있던 거잖아요. 토요일 날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 가면 만약에 본회의를 열지 말지 이런 권한은 국회 부의장한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 부의장이 김영주 부의장과 정우택 부의장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들 이해관계에 안 맞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을 저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저는 차기 국회의장과 관련돼 있다고 보는 것이 김진표 의장이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원래 의장은 자제해야 되잖아, 상정권을. 여야가 합의하는 경우에 상정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아니나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걸 다 아시는 분들이 저렇게 결단을 압박한다. 그건 차기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는 분들이 다수잖아요, 지금. 본인들이 스스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언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떨구는 거고 또 하나는 당위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국회가 못 열린다. 우리가 다수 의석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때문에 국회가 파행됐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마치 이런 식의 국회의장에 대해 조건을 만드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뭐 국회법상 국회의장 여야 간의 합의 없이도 이제 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김 의장이 직권으로 뭐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본회의를 연 적은 없지 않습니까? 아예 직권으로 인해서 본회의를 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뭐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에 달린 거겠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온 어떤 이력이라든가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라든가 또 국회의장으로서 사실 그 자리에 앉으면 또 요구받는 여러 가지 덕목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직권으로 이렇게 본회의 일정을 또 가져가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무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능성은 좀 약간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법하고 이태원 특별법에 관련돼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최상병 특별법은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여야 합의가 안 될 것 같고.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는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독소 조항이 해결되면 이건 원내 수석 부대표끼리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민간조사위가 동행명령권이나 아니면 영장 청구권, 의뢰권 이런 것들에 대한 요건을 다소 완화하거나 이걸 체계에 맞게 바로 잡으면 저는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되면 안 열리는 거고 안 되면 반대입니다.
만약 합의가 되면 열리는 거고 그게 조정이 네. 되면 만약 민주당에서 그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열리는 거고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이 연기가 됐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9일로 연기가 됐단 말이죠. 후보의 뭐 정견 발표나 좀 철학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뭐 초선 의원들의 요구로 인해서 연기가 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구체적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것도 이제 국회의원들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거의 뭐 여러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언론을 보다 보면 근데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지금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 국민의힘 내부의 비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철규 의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총선 패배에 큰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데 직책으로 보면은 이 인재 영입위부터 시작해서 공천관리위원으로 들어갔던 어떤 책임이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 직책 자체가 이 총선 패배의 어떤 책임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행위로 보자면 지난번에 이제 비례대표 물론 이제 국민의 미래라는 당의 형식적으로는 뭐 비례대표 공천이었습니다만 그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 대놓고 이제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이제 어떤 주장을 한 바가 그것이 어떤 공천과 관련된 잡음을 키우고 또 어떤 대통령의 어떤 개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연상할 만한 언론 보도에 의한 것입니다만 실체적 진실과는 달리 실체적 진실과는 관계없이 언론 보도나 그런 것들을 나오게 한 또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 아니었느냐라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이 어떤 불리한 조건들을 강화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내부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심지어 소위 이제 친윤이라고 언론이 평가했던 배현진 의원도 이철규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 나오는 거는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당장 원내대표 해가지고 원내대표 선거를 해가지고 이철규 의원이 그냥 원내대표가 되는 어떤 그런 기류로 가기보다는 좀 시간을 둬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철규 의원이 스스로 이제 불출마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즉 언론 표현으로 하면 이철규 의원에 대한 어떤 좀 퇴각의 어떤 명분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하나가 나오는 반면 다른 하나의 해석은 이 이철규 의원의 어떤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페이스메이커를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불만이 다른 후보 쪽으로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 쪽으로 갈 수 있게 만들지만 결과적으로는 당내의 기류는 이철규 의원이 어쨌든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경쟁을 잘 붙여서 그러한 불만들이 다른 비윤 후보 쪽으로도 쏠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규 의원이 이겼으니까 공정한 경쟁 통해서 이철규 의원이 당선됐다. 이렇게 이철규 원내대표 체제를 정당화하려는 그러한 시간 벌기 아니냐, 즉 명분 쌓기 아니냐 이런 시각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내부적으로는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뭐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만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싫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좀 더 열어놓고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이 답은 정해져 있다 이철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상대가 될 만한 의원들도 나는 좀 불출마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입장이 정리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엔 열어놓고 경쟁을 하는 구도를 만드는 게 이 기회를 통해서 차라리 건강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뭐 원내대표 선출위원장 맡은 뭐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취재진의 소위 구인난 때문에 연기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어떤 분이 또 몇 분이 등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현재 일련의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철규 의원으로 교통정리가 된 것처럼 그런 오해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정리가 된 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상황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면 출마하실 분이 있는지 그 기회를 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철규 의원이 물론 총선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출마가 이게 월계관은 아니에요. 가시 박힌 월계관입니다. 이 부분이 17개 상임위원회를 사실은 원내대표가 여당에 배분된 상임위원장 배분권이 있잖아요. 상임위원 보임권도 있고 그런데 상임위원장은 17개를 다 민주당에 가져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내대표의 권한이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108석의 그 원내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권력 분점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재의결 요구된 법안에 대해서 재의결 거부권 정도만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사실 악역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철규 의원이 이게 본인이 월계관을 쓰는 건 아니라는 건 자명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누가 하겠느냐. 이 8석의 이탈을 누군가 막아야 되잖아요. 물론 때에 따라서 이탈해야 되는 수도 있고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식의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이런 황금 분할권에 대해서 이걸 원활히 누가 사용할 것이냐, 어떤 사안에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판단의 문제가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철규 의원이 총선의 패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상대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 역할을 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울 역할,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과 같이 움직여야 될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과 각을 세워야 될 역할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그런 판단을 당선인들이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당내 문제로 보게 되면 당대표와의 연계 문제가 자꾸 나오잖아요. 원내대표가. 나이 연대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대표와 연관된 어떤 정략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제기가 있지 않겠는가.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끼치거나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내부적인 어떤 정략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상황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철규 의원에 대한 불가로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정작 출마하겠다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뭐 당 내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인물들이 좀 도전을 할 것 같으세요? 그건 뭐 국회의원들의 결심에 따른 것이어서 누가 예. 나올 것이다, 추가로 누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모로 뭐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 뭐 출마를 안 하는 걸로 정리한 분들이 다시 결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김도우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원래 요구가 있었던 것인데 어쨌든 얘기를 하다가 출마를 접었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결국은 어쨌든 누군가 나온다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비윤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흐름을 뭔가 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누군가 나와야 될 텐데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원내대표라는 직책이 그렇게 쉽게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다가 가시밭길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대통령실과의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걸 외면하고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또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오해를 사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다든지 또 이철규 의원에 관련된 비토론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요건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소위 말하는 이철규 대세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꺾이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철규 대세론이 꺾이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워낙 어려운 자리이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라는 말씀이신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철규 의원이 총선에 책임이 크죠. 사실은 뭐 공천 과정에서도 지난 강서 보궐선거에서 보면 일단 이철규 의원이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의 불가론하고 다른 것이 원내에서의 어떤 교섭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총선에 대한 책임만 갖고 당신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어렵고 이제 상대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나오신 분들을 보고 이철규 의원보다 누가 낫다 이렇게 해야지 이철규는 안 돼. 그럼 다른 사람 나와.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비토는 정치권에서 있으면 안 되는 비토입니다. 아직까지 출마한 사람이 없다는 거는 이 이철규 대세론 때문에 못 나온 걸까요? 아니면 지금의 상황이 그러니까 나오기가 좀 선뜻 나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걸까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선수가 낮은 분들은 나오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수가 높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현재 이게 독배다라고 해서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다른 길이 앞으로 또 열려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상임위원장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 뒤에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 정치적 상황에서는 선수 높은 분들은 이걸 안 받으려고 할 것이고 선수가 낮은 분들은 한번 하고 싶은 생각도 없잖아 있을 것이고 그런 미묘한 서로 간의 역학관계의 산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양수 준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제들을 다 깨준 거죠. 이것이 현재 이철규 의원으로 정의된 건 아니다라고 깨주고 예. 그러니까 나와봐라, 나와달라 뭐 이 정도의 어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다음 주에 진행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어떻게 정리되는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을 알아볼게요. 친문계 당선인 20여 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요. 이게 같은 날 국회에서는요. 친명계 핵심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소속 200여 명이 모여서 세를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어떤 움직임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소위 말하는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경우에는 네. 소위 친명 조직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기세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여기서 이제 배출된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예방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친문계 정치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 문재인 대통령 예방하는 자리에 많이 갈 것이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친명계는
이러한 이제 뭐 더민주 혁신회의나 이런 데 이제 많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가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정이 이제 조정이 된 거죠. 영수회담 일정 있고 이러면서 이게 원래는 오찬 있고 그다음에 만찬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만찬 일정으로 이제 겹치면서 그러면서 누가 어디로 가는 거냐 이게 언론의 관심이 좀 쏠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출신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가까운 모임 쪽으로 많이 가더라.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기사를 쓰고 하면서 이게 좀 화제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지금 당내에 앞으로의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뭔가 가는 어떤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을 완전히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친문계 정치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했거나 뭐 이런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 당에서는 또 어떤 기사에서는 그런 분들 다 친명이다 이렇게 분류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는 친명이다, 친문이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리고 이런 이제 원내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예방하러 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 끈끈한 관계가 있거나 뭐 이런 관계로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특별한 어떤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을 또 막 덧붙여서 뭐 얘기를 한다면 지난 이제 총선 과정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이나 이런 게 소위 말하는 PK 지역에서의 득표나 이런 거에 과연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제 당내에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지 않았느냐라는 평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사건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호사가들의 여러 얘기에 불과한 것이지 뭐 이런 행보들의 핵심에 미치는 어떤 뭐 그런 중요한 변수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더민주 혁신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최근에 당선 이후에 마치 내부 정적을 제거하고 입성했다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내부 정적이 뭐냐면 비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비명의 범주에 친문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더민주 혁신회 소속 의원들께서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먼저 방문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조금 더 큰 행보일 텐데 지금 저 부분은 저렇게 방치했다는 부분은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서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싸워서 새 싸움에 가서 이겨나가겠다는 거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특별히 친문과 친명 자체가 뭐 굳이 있다면 저렇게 싸움을 공개적으로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것은 싸움의 방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드러나도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드러나도 괜찮다라는 것은 새 싸움에서 친명은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고 그 새 싸움을 하는 이유는 대선 후보자의 앞으로 뭐 싹을 자르겠다. 그 대선 후보자라는 것은 국회의원들 중에 그걸 토양으로 삼아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친문의 대선 주자는 앞으로 싹을 자르겠다. 반대로 말하면 이재명 이후의 대선 주자는 나올 수 없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선전포고다 저는 그렇게 보고 뭐 이걸 조금 고도로 갔으면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더민주 혁신회 소속 의원들로 하여금 먼저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뵙겠으면은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 고도의 정치 예산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어쨌든 대놓고 저렇게 싸움을 걸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